2008년의 겨울 한 지방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직 외부의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어느 작은 주택 안에서는 이미 대참극이 일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혼자였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과도 떨어져 이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그 겨울, 그런 평범함이 깨어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이상함을 느꼈을 때 그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단 결근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업체 환경상 그렇게 책임감 있는 직원이 연락 하나 없이 이틀을 쉬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 동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가기로요. 누군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도착한 그 집은 침침했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동료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라고 여러 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걱정이 깊어졌고 동료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밖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바닥에 흐르고 있는 점액질의 그 붉은 액체. 혈흔이 주위를 물들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차례. 몸이 칼에 찔린 상태로.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 절규가 그 작은 도시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비극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의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침입자의 흔적. 작은 방의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외부로 향해 있는 그 창문은 범인의 진입로였을 겁니다. 현장 분석 결과 범인은 그곳을 통해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순간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의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요. 칼에 찔린 흔적은 30군데가 넘었습니다. 30번, 40번. 정확히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상처들이 피해자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한의 방어를 시도했던 흔적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범인의 공격이 얼마나 빠르고 거칠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순간의 격투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공격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수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방을 보세요. 서랍장들이 열려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적거린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가 온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꺼내진 물건들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라면 물건을 휘저으며 가치 있는 것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질러져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뒤적거린 흔적은 있는데 물건의 내용물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현금도 있었습니다. 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강도 행각을 꾸며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마치 강도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다른 것처럼요. 수사팀은 그 모순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라면 금품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품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원한이었을 수도 있고 관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들로 가득 찬 현장. 수사팀은 그 미궁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이 모여졌을 때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새로운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만나왔던 남성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싸웠어요. 이웃의 증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들려오는 목소리들, 높아지는 톤의 대화들. 싸움이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싸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범인일까요? 수사팀의 눈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애인. 그가 첫 번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A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발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에 남아있는 혈흔이나 다른 물증들이 현장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떨까요? 피해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남자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범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변해서 또는 다른 감정으로 작용해서요. 하지만 더 큰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최근에 13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험들의 수익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이 아들에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범인이었나요? 수사팀은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막힙니다. 아들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범행 시간에 그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 자신이 그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들 몰래 가입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애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좁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집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특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인을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고리가 점점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들어섰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30번 이상 난도질당한 피해자. 그렇게 격한 움직임을 보인 범인이라면 분명 어딘가에서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렬한 저항이나 충돌 속에서 자신도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형사들의 눈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한 줌의 먼지도 한 방울의 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의 손잡이. 거기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혈흔이었습니다. O형 남성의 혈흔이었습니다.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현관을 나가면서 손잡이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묻어났을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DNA 기술이 발달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008년의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CCTV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미흡했습니다. 그저 O형 남성이라는 정보만 남겨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남성 중 O형은 몇 명일까요? 수백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범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팀은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애인도 O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O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정말로 다른 누군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주변에서 O형 남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파악한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속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일까요? 무작위 범행? 단순히 침입을 위해 창문을 깬 것이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30번이나 찌르나요? 왜 강도처럼 꾸며놓나요? 무작위 범행이라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증거는 단 하나. 그 O형 남성의 혈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수사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혈흔만 알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혈흔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순의 집합이었습니다.
먼저 강도처럼 보였습니다. 침입했고 물건들을 뒤적거렸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강도 사건의 모든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품엔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가져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한 범죄였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가 30번 이상의 난도질이었을 수도요. 하지만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그런 갈등 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조용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깊은 원한을 살 만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동범일까요? 통제력을 잃은 공격자가 피해자에게 폭주한 것일까요? 30번 이상의 난도질은 확실히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범이거나 아니면 극도로 감정이 격해진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 다음 단계에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강도처럼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두 특징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극도로 감정적인 공격과 계획적인 은폐, 무질서한 폭력과 세심한 조작. 이것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행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수사팀은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수사 기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DNA 증거도 없었습니다. CCTV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O형 남성의 혈흔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면 그 혈흔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혈흔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겨졌습니다. 한 여성의 죽음, 30번 이상의 상처, 범행의 동기는 불명, 범인의 정체는 불명, 모든 것이 불명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질문, 왜 그녀였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혈흔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O형 남성의 혈흔은 여전히 증거 보관소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 혈흔이 목소리를 낼 날을 기다리며. 하지만 그 여성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도시의 겨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2008년의 그 겨울,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한 방울의 혈흔과 함께 범인의 신원은 미스터리로 남고 그 여성의 죽음은 영원한 의문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건 말입니다.